AI. 정말 뉴스에서 매일같이 나오죠. 근데 그 헤드라인 너머에선 사실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금융, 그리고 지정학. 이게 진짜 전쟁터거든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기술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결국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을 다 죽이는 거 아닐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게 모든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전에 클라우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죠. 클라우드가 소프트웨어를 다 죽일까 하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과거의 질문 속에서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과거의 클라우드처럼요. 파괴가 아니라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죽는 게 아닙니다. 진화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CD로 사서 썼잖아요. 라이센스 모델이었죠. 그게 클라우드 시대로 오면서 월 구독료를 내는 SaaS 모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를 쓰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인 거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이 새로운 룰에 적응해야만 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AI가 어떻게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고 있냐? 이건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능 흡수. 예전엔 따로따로 쓰던 자잘한 툴들이 이제는 거대한 플랫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용자 감소. 여기서 사용자는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말하는 건데 과금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픈 AI 같은 거대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냥 모델만 파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플랫폼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판 위에서 모든 게 돌아가게 만들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어떤 소프트웨어가 위험하고 어떤 건 살아남을까? 여기 딱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능이 하나뿐이거나 하는 일이 너무 뻔하거나 사람 머릿수대로 돈 받는 소프트웨어는 좀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기록을 다 남겨서 감사를 받아야 하거나 의료처럼 규제가 아주 빡빡한 분야, 또 여러 시스템을 복잡하게 엮는 게 기술력인 회사들은 회복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AI 보안 같은 분야도 아주 유망하겠죠. 자, 이제부터는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이 AI 전쟁에 뛰어든 핵심 플레이어들이 도대체 얼마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보이시나요? 6,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0년까지 딱 5개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쏟아볼 최소한의 설비 투자액입니다. 최소한이요.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군비 경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반짝하고 많은 게 아니라는 걸 이 차트가 보여주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회사들이 버는 돈 중에서 설비에 투자하는 비중이 계속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장기적으로 모든 걸 건 전략적인 전쟁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돈을 쓰는 걸까요? 최종 목표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풀스택 AI. 이게 뭐냐면 AI 생태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저 밑에 깔리는 칩이랑 데이터 센터부터 중간에 있는 AI 모델, 그리고 맨 위에 우리가 쓰는 앱까지 싹 다 자기들이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알파벳, 구글이죠. 이 친구들의 전략은 우리가 바로 유일한 풀스택 플레이어다,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칩도 만들죠. 제미나이라는 모델도 있죠. 그리고 뭐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같은 막강한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거다, 이거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다른 길을 갑니다. 파트너십에 힘을 믿는 거죠. 오픈 AI에 130억 달러,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GPT-4 같은 최고의 모델을 자기네 애저 클라우드에 얹어서 이걸로 앱 생태계를 장악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외부의 혁신을 끌어안는 거죠. 그럼 아마존은 어떨까요? 여기는 일단 인프라의 왕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게 커요. 자체 칩도 만들고 자기네 AWS 위에서 AI 서비스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엔트로픽 같은 유망주한테 80억 달러를 투자해요.
그럼 엔트로픽은 그 돈으로 또 AWS 인프라를 쓰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네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AI 붐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창의적이면서도 어쩌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금융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험은 금융 시스템의 불투명한 부분에서 커지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지금부터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AI 투자 붐,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좀 복잡하고 불투명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저기 표에 있는 것들, 뭐 합작 투자니 특수 목적 회사니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회사 장부에 막대한 빚이 잡히는 건 피하자. 이거예요. 투자자들이 보고 놀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빚을 그쪽으로 넘기는 식으로 아주 영리하게 장부 밖에서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이걸 장부 외 금융이라고 불러요. 이게 얼마나 영리한 방법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건설 빚이 고스란히 우리 회사 장부에 남아요. 재무 상태가 안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메타가 쓰는 방식처럼 다른 회사랑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짓게 하면 빚은 그 합작 회사가 지는 겁니다. 메타 장부에는 그냥 지분 투자한 걸로만 나오죠. 어때요? 재무제표는 훨씬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그만큼 구조는 복잡해지고 위험은 어딘가에 숨어 있게 되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위험하겠어? 싶으시죠? 근데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블루아울 환매 중단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메타랑 합작했던 바로 그 회사인데 여기서 유동성 문제가 생기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못 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물론 메타 같은 빅테크 회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복잡한 금융 구조에 한쪽 끝에서 균열이 생기니까 시장 전체가 긴장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업들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이 AI 전쟁은 이제 기업을 넘어서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이 기술 경쟁이 한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입니다. AWS랑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 두 회사가 합쳐서 74%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4분의 3이죠. 우리 디지털 세상의 기반이 사실상 해외 기업들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국가 차원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왜 생기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국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세계 3대 AI 강국, AI G3가 되겠다. 이걸 위해서 정부랑 민간 기업이 말 그대로 원팀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최신 GPU로 국가 데이터 센터도 짓고 4년간 6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민간 투자도 계획하고 심지어 AI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총력전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심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이름부터 비장하죠? 해외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만들자는 건데 방식이 아주 재밌어요. 토너먼트입니다. 이 토너먼트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LG나 SK텔레콤 같은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참여해요. 그리고 단계별로 경쟁해서 탈락자도 생깁니다. 그럼 이기면 뭐가 좋냐? 정부가 돈도 주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지금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최신 GPU랑 아주 깨끗하게 정제된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다른 데서 만든 오픈소스 모델 가져와서 조금 고치는 거? 안 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바닥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해요. 기술 주권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력하게 보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거인들이 모든 걸 삼키려는 이 시대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기술 주권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경쟁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